네, 안녕하십니까. 치과의사 송영건입니다. 제가 지금 만성염증과 암의 비밀을 풀다, 가립구의 미스테리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 생각보다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이 동영상,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좀 어려운 내용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게, 제가 지금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만성염증 암의 비밀을 풀다, 가립구의 미스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가립구를 영어로 그래뉴러사이트라고 합니다. 그레이뉴이라는 게 가립구, 가립이란 뜻이고, 사이트는 세포란 뜻이어서 가립구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호중구하고 호산성구, 그다음 호염기성구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다른 건 비율이 적고 호중구가 주로 많이 차지한다. 그래서 호중구가 아주 백혈구에서 비율이 높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호중구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도 또 이제 나름 의미를 띠는데 이제 가령 이제 알레르기라 호산성구의 알레르기라든지 또 염기성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요. 이 호중구가 일반적인 어떤 염증 현상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호중구라고 얘기해서 뉴트로필이라고 얘기를 하면 너무 구체적이기 어렵기 때문에 가립구로 그냥 지목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립구. 저기 이제 그림을 왼쪽에도 떠 있는데 해상도가 안 좋아서 사진을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안에 보면은 이제 세포 사진을 보면은 이게 그레뉴리라고 해서 뭐가 이렇게 있잖아요. 기포처럼 생겼지만 뭐가 들어있겠죠, 그죠? 물질이 들어있는 이런 그레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특징들 때문에 그래뉴로사이트라고 처음에는 해줬는데 명명되었지만 계속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더 나누어져서 지금은 몇 가지로 불립니다. 그래서 호중구, 호산성구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일단 가립구가 일단 중요한 용어로서 가립구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개괄적으로 대표격이기 때문에 가립구로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가립구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내용이 이제 저번에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잘 안 보여서 준비를 또 했는데요. 골수에서 생성된다고 했죠. 골수. 그 골수 중에서 그 척추뼈에 많이 생성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최대한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예상과도 다르게 또 저런 사진들이 잘 안 보이고 생각보다는 아무래도 이게 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골수에서 생성되는데 이 뼈가 있으면은 이 뼈의 중간 부분에 골수가 있다 그랬죠. 본 메로라고 영어로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길쭉한뼈에서보다는 척추에서 더 많이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척추뼈에서 많이 생깁니다. 사진이 좀 작은데요. 척추에서 좀 많이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수, 우리가 뼈의 중간에서는 혈구세포가 생긴다. 가립구만 생기는 건 아닙니다만 가립구가 거기서 생긴다는 거고요. 다른 세포들도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다른 적혈구, 임파구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수는 굉장히 이게 피를 만드는 중요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래뉴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뉴트로필, 에오지노필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일단은 가립구는 골수 생성된다. 특징이 수명이 짧다 그랬습니다. 수명이 우리 세포 중에서 가장 수명이 짧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하루를 못 버티고 그냥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좀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있다고 얘기해서 가립구의 수명을 결정하는 건 굉장히 힘들다라고 얘기했는데 보통 한 2-3일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입안에 있는 점막세포가 한 일주일 정도 버틴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입안에 있는 점막세포 같은 경우에는 밥이나 이런 음식들의 마찰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빨리 이렇게 소실되는 세포로 알려져 있는데 가립구는 더 짧은 거죠. 우리 몸의 세포 중에서 아주 짧은 세포에 해당하고
심장 근육이나 아니면 뇌세포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오래 갑니다. 예, 뭐 6개월, 1년 넘게 갈 수도 있고요. 뇌세포가.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겁니다. 세포를 하나 만들었을 때 빨리 소모된다는 거는 에너지 소모가 많은 거죠. 세포를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근데 수명이 굉장히 짧다. 가장 짧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가장 짧습니다. 지금 보면 뭐 심지어는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두 시간 안에도 사라진다고 얘기하니까요. 그 연구가 잘못된 걸 수도 있고 너무 또 길게 잡힌 것이 또 잘못될 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일단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기는 건 골수에서 생기고 숨이 짧고 특징이 세 번째는 highly motile하다. 이건 뭐냐면은 motile highly 그죠? highly motile 매우 빠르게 움직입니다. 매우 빠르게 굉장하죠? 왜 수명이 짧은지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죠? 굉장히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하나 뭐 이렇게 현미경에 슬라이드에 잡으려고 그래도 이게 뭐 도망다닐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연구법이 개발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많이 선진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인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많이 부러움의 대상이죠. 그런데 일단은 굉장히 빠릅니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뭐 1, 2초에 주파할 정도로 굉장히 빨리 갈 수 있는 거죠. 매우 빠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에너지 기력을 많이 소진했는지 수명이 짧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수명이 짧은 수명은 이제 수명이 이제 처리가 되면은 새로 생기는 거는 이제 골수, 척추뼈를 중심으로 한 골수에서 이렇게 다시 생성이 되는 거죠. 이 특징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 가리꾸가 이렇게 사라지고 이제 또 이제 수명이 짧아서 이제 세포가 죽으면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 처리되는 거 같은 경우에도 뭐 주로 골수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거는 조금 아직 연구가 좀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대체로 골수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뭐 분해해서 골수에 분해해서 다시 또 만들고 그죠? 이렇게 새로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가리고 성미 급한 놈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제 가리코의 미스테리를 논하고 있는데. 이 가리코의 미스테리가 왜 이제 중요하냐면은 이 미스테리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풀었다는 거고요. 그 미스테리를 풀은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리코는 암과 염증에 있어서 이렇게 수치가 증가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암 조직, 염증 조직에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거기서 활동하는 세포 가리코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염증이 뭐 가리코가 일으킨다는 잘 알려져 있고 암 조직 같은 경우에도 염증이 변해서 암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암이 좀 다양한데요. 물론 여러 가지 종류의 암이 있어가지고 암 중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편평세포암 같은 경우에는 암의 한 많은 부분이 편평세포암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편평세포암 점막이나 피부에서 생깁니다. 주로. 뭐 위에서 생기면 위점막에서 생기면은 이제 암 조직이 그죠? 염증이 처음에 생겼다가 이것이 이제 스스로 막 커지는 암 조직으로 변하는 거죠. 염증 조직은 막 이렇게 뭐 벌겋게 되고 이러는데 암은 이제 스스로 그걸 정식시키니까 굉장히 이제 공격적인 성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암의 다수는 편평세포암인데 이제 점막과 피부 같은 데서 피부나 점막에서 이렇게 염증 조직이 암으로 2주가 지나면은 암을 의심하고 있으니까요. 염증이 생겨서 사라지지 않고 염증이 낫지 않는 2주가 지나면은 암일 수 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보기 있기 때문에 암으로 이제 전이 되는 걸로 증명은 안 됐지만 우리가 임상 의사들은 많은 부분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치과에서도 암을 다루고 있고요. 구강암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꼭 치과는 이만 다루는 게 이 몸만 다루는 건 아니고요. 물론 뭐 한의사도 다룰 수 있고 암을 그다음 일반 의사들도 더 많이 한 부분에서 다룰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만성염증 암의 비밀에 있어가지고 오늘 이게 이제 가리코 미스테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1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만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내용도 또 있습니다.
암흑의 비밀에서는 가리코 미스테리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리코 미스테리가 또 되게 중요해서 지금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듣던 내용 중에서 활성산소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활성산소, 이게 이제 학명으로는 활성산소류라고 그래요. 스피시즈, 종류들, 복수형인데, 활성산소, 활성, 리액티브, 반응성이 있는 산소의 종류들이 있다. 우리 몸에서 생성된다. 활성산소. 활성산소가 건강 얘기 부분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활성산소는, 리액티브,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 산화적 스트레스를 일으킨다. 리액티브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라고 해서 산화적 스트레스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많아서 활성산소를 줄여야 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 활성산소가 많으면은 정상산소가 아니에요. 활성산소죠. 그래서 산화적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어디에? 우리 몸에 있던 뭐 여러 가지 조직이라는 건 뭐 이런 살들, 세포들, 그죠? 모든 것이 해당되겠죠? 산화적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산화적 스트레스, 산화라는 거 있죠. 우리 항산화 물질을 항산화 뭐 음식 같은 이런 것들을 산화적 스트레스에 반대되는, 그죠? 비타민 뭐 B12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항산화적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산화적 스트레스, 항산화 물질이라고 하듯이 산화적 스트레스는 좋지 않습니다. 산화라는 게 굳이 나쁜 건 아니지만 산화가 너무 좀 과도해서 산화적 스트레스가 발생하면은 우리 몸이 좋지 않다. 이런 게 뭐 암도 일으킬 수 있고 뭐 많은 염증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미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는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산화적 스트레스를 일으키는데 이런 것들은 항산화 물질을 막을 수 있다.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그 산화를 기반으로 해서 에너지를 얻어내고 움직입니다. 산소를 호흡을 하죠. 숨을 쉬고.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 너무 과도해서 산화적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이것이 염증과 암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 만성 염증도 마찬가지로 염증과 암의 원인이라는 거죠. 산화적 스트레스. 이걸 어떻게든 줄여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음식이나 이런 것들 자연 치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항산화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산화적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염증도 만성 염증과 암의 비밀일 수도 있어요. 활성산소가 많다. 줄여야 된다. 산화적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 줄여야 하는 거죠. 염증암의 원인이니까. 암은 잘 모르겠지만 암은 발암 물질이 원인인 걸 같기도 하죠. 발암 물질이 지금 알려져 있는데. 공기가 안 좋아서 발암 물질이 많다든지, 뭐 음식이 이상하다든지, 뭐 이상한 뭐 환경 호르몬 같은 게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발암 이런 식으로 좀 알려져 있는 게 지금 의학계의 통론입니다. 이렇게만 알아도 될 것 같지만 그거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면은 과립구가 빠진 거예요. 과립구. 바로 활성산소류라는 이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 우리 몸에서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 이 과립구입니다. 그래뉼로사이트. 이 그래뉼로사이트로 인해서 산화적 스트레스가 주로 발생하고 있어요. 과립구에 의해서. 이것이 염증과 암의 원인이 또 되고 있고요. 과립구가 빠진 거예요, 이야기에서. 지금 이야기에 우리 지금 많은 건강 프로에서 나오는데 과립구가 나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1983년 논문에 의하면은 제가 이렇게 논문 소개드리는 거는 이제 퍼브메드 해서 이제 검증받은 또 충분히 과학적으로 이제 논문들 위주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서 자료들도 보여드리고 하고 있는데요. 1984년이네요. 4년이네요. Respiratory Burst of Phagocyt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좀 내용이 좀 어렵네요. 갑자기 Respiratory Burst 설명드려야 되는데 84년 논문이었는데 벌써 이제 그 전부터 오래 전부터 정리가 됐죠. 60년대 이전부터 해가지고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83년에 어느 정도 이 파고사이트 탐식 세포라고 하는데 가리코가 대표적입니다. 가리코가 많으니까요, 여청에서 이게 레스트라 볼스트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건데 아무튼 이거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이 가리코가 무슨 특징이 있냐면은 활성산소를 생성하고 자기 세포 안에서 중요한 거는 방출한다는 사실이죠. 이건 뭐 제가 밝혀낸 사실이 아니고 이것도 알려져 있는 의학 뭐 이렇게 저널들이나 이렇게 논문들 보면은 다 알려져 있는 가리코에 대해서 연구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가리코가 활성산소를 생성하고 세포 안에서 생성하고 여기 안에서 생성이 됐겠죠? 그래놀 안에서 그리고 방출을 하게 됩니다. 방출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네, 놀라운 일이죠. 조직 세포에서 활성산소라든지 이런 게 생성되는 거는 뭐 다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가 되지만 사실 적었습니다. 적고 이 가리코가 만들어 가지고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사실 이런 내용들은 잘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요. 이제 우리가 가리코를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면서 알아나가야 된다는 거죠. 탐식 세포라는 거죠. 탐식 세포라는 것들은 탐식 세포라는 거는 뭔가 이제 세균과 바이러스를 잡아 먹는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탐식 먹는다. 근데 물론 뭐 탐식 세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가리쿠하고 이제 뭐 모노사이트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활성산소와 생숭 속에다 이렇게 생성해서 그래뉼처럼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밖으로 뿜어내는 거예요. 방출하는 거죠. 이 과정을 뭐라 그러냐면은 레스토라토리 벌스트라고 부릅니다. 이거 뭐 이렇게 번역을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레스피라토리 벌스트, 레스피라토리는 뭐 호흡적인 뭐 방출 현상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호흡은 숨 쉬는 거하고는 다른데 이런 걸 이렇게 뿜어내는 게 뭔가 있잖아요. 꼭 이렇게 뭐 산소 기포를 뿜어내는 듯이 이렇게 해서 느껴져가지고 실제 호흡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활성산소라는 걸 뽑아내죠, 그죠? 뿜어내죠. 산소잖아요. 모양이 기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그 기체를 뽑아낸다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어요. 이미 옛날에 붙여졌어요. 그래서 레스피라토리 버스트. 가리코가 생성해서 속에서 이렇게 그래뉼을 만들고 있다가 바깥 주변으로 이렇게 뿜어내는 현상. 이거를 레스피라토리 버스트. 버스트 이렇게 뭐 약간 이렇게 한다는 뜻인데, 뭔가 기체를 뽑아내니까 이렇게 호흡하는 듯한 그지? 호흡적인 이렇게 방출 현상이다. 이렇게 명령이 된 거죠. 레스피라토리 버스트. 이게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지금은 이제 가장 쉽게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좀 더 어렵게 설명을 앞으로도 조금 진행될 수 있는데 일단은 잘 정리해서 일반 분들도 일반 비의료인 분들도 이해하고 연구하지 않는 분들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조금은 알 필요가 있어요. 조금 이렇게 의학 지식에 관심이 있는 일반 대중분들이라면은 요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빠졌던 가리코 이제 알았죠? 가리코 놀랍죠? 요게 원인이었던 거예요. 요게 원인. 이 가리코의 미스테리를 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얘기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얘기를 여 중심에 넣고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산소를 줄여야 된다, 항산화해야 된다, 무조건 산화를 막는 쪽으로만 그냥 집중을 했던 거죠. 예, 이런 이제 이 탐식세포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뭐 가리구가 탐식세포 다는 아니고 가리구가 많고요. 탐식세포에 포함된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논문을 보시면 파고사이트의 레스피라토리 벌스트 현상. 파고사이트의 레스피라토리. 그러니까 뭐 가리구가 이제 주된되니까 뭐 가리구의 레스피라토리 벌스트 현상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가리구가 워낙 많고 나머지 이제 모노사이트 단핵세포는 퍼센티지가 뭐 한 5% 정도 된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지우고요.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가리구가 활성산소를 생성해서 이렇게 방출하게 되는데 이 현상을 레스피라토리 벌스트라고 한다고 했죠. 레스피라토리 벌스트. 레스피레이션 그러면 호흡이라는 뜻인데 레스피라토리 벌스트. 이 84년 논문에 보면 그들은 산소를 많은 양의 산소를 이렇게 삼킨다. 흡수를 해서 많은 양의 활성산소를 방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탐식 세포들이 하는 활동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속도가 엄청나게 증가되고 심지어는 평상시보다 어떤 50배 정도 증가한다는 거죠. 염증이 있다거나 어떤 자극이 왔을 때 평상시보다 엄청나게 증가돼가지고 엄청난 양의 산소를 먹으면서 활성산소를 방출하게 된다. 평상시 자극이 뭐 오지 않고 뭐 자극이라는 게 대략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른 걸 수도 있는데 자극이 왔을 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심하게 방출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다음 단어를 하나 알아야 되는데요. 슈퍼옥사이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활성산소류에서 대표는 슈퍼옥사이드죠. 슈퍼옥사이드. 우리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활성산소류 이렇게 슈퍼옥사이드다. 산소인데 산소 중에서 O2에다가 전자를 하나 달고 있는 산소다. 슈퍼옥사이드다. 슈퍼옥사이드. 뭐 슈퍼맨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좀 신기한 산소다. 그래서 이 레스피레토리 현상에서 가리프는 이 슈퍼옥사이드 활성산소류 중에서 슈퍼옥사이드를 이제 또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활성산소 이제는 이제 슈퍼옥사이드라고 생각합시다. 레스피레토리 벌스트 현상을 통해서 슈퍼옥사이드를 다량으로 방출한다. 뭐가 사라지겠습니까? 산소가 사라집니다. 가리구가 하는 역할이 뭐냐? 다량의 산소가 있을 때 산소를 슈퍼옥사이드로 만들면서 슈퍼옥사이드가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활성산소라니까 우리 몸에 자꾸 이제 안 좋은 거죠. 슈퍼옥사이드를 만들어낸다. 다량의 산소가 있는데 슈퍼옥사이드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산소랑 슈퍼옥사이드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다량의 산소를 업테이크 빨아들여가지고 슈퍼옥사이드를 방출하는 거죠. 이 슈퍼옥사이드는 나중에 H2O2로 바뀝니다. H2O2로 바뀌고 또 CaO- 형성하고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위에 달려 있는 게 전자가 하나 더 있다는 뜻이에요. 이 산소가 이렇게 이제 화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전자를 여러 개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자가 하나 더 많은 산소란 뜻이죠. 이게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건 산소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적혈구에 의해서 운반이 되어가지고
우리 몸 조직 세포에 공급이 되는 산소를 하면 되는데 굉장히 활성도가 높고 뭔가 있잖아요. 팔딱팔딱 뛰는 산소예요. 정상 산소랑 좀 다릅니다. 이것이 과립구가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걸 하고 있을까요? 염증이 생겨야 하니까 그럴까요? 염증이 생겨야 하니까? 염증이 왜 생기려 하는 걸까요? 그것이 이제 이 과립구의 미스테리였던 거죠. 과학자들은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이 문제를 풀지를 아직 못했던 걸로 보여요.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정리 좀 다시 하고요. 활성산소류를 생산이 방출하죠. 주변에 있는 가리구가 이 슈퍼옥사이드라는 대표 활성산소류의 대표가 슈퍼옥사이드인데 영어로 적혀 있어서 좀 어려운 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 하여튼 슈퍼옥사이드. 응? 이게 뭐 옥사이드는 슈퍼옥사이드겠죠. 그런데 이제 생성해서 방출한다. 방출은 어떤 의미냐면 주변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에요. 자, 생성하는 거는 뭐 방출하기 위해 생성하는 걸 수도 있고 그 안에서 탐식했던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 안에서 생성했다라고도 옛날에는 봤었어요. 근데 2005년 논문에서는 거기서 세균을 죽이는 거는 오히려 그 단백질 분해 효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생성되어서 방출되는 게 세균을 죽이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죠. 세균. 생성 발출이 세균과 무관할 수 있다. 병원체, 그죠? 세균하고 바이러스 두 가지를 주로 많이 보는데 그 두 가지를 병원체라 그래요. 병원체나 병원체랑 무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프로테이네이즈라고 이게 단백질 분해 효소예요. 단백질 분해 효소, 이 탑식세포 안에 있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세균을 죽인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뭐 이제 밝혀진 바에 의한 연구에 의하면 HClO라고 해서 염소하고 산소하고 만난 이 물질이 그 박테리아를 죽인다, 세균을 죽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슈퍼옥사이드가 이렇게 과립구가 다량의 산소를 포함해서 슈퍼옥사이드가 되도록 하면 이 슈퍼옥사이드는 산소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H2O2를 거쳐서 또 ClO도 형성하면서 이렇게 가게 된다. 이 과정이 여기 이제 보면 83의 논문에 있잖아요.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소가 이렇게 해서 만나서 이제 H2H 분자랑 만나서 H2O2가 되고 O2가 이제 플러스 있는 O2가 되고 이제 ClO가 형성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좀 어려운 내용을 하셨는데 좀 잘 이해를 하시고 오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제 가립구가 바로 문제였다. 활성산소를 일으키는 문제다. 근데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립구 다 없앨 수 있냐? 그럼 가립구가 정당히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립구의 정당성. 이제 미스테리에 있어서 두 번째는 알아야 될 것은 가립구의 존재 이유. 산소 소모의 의미.
처음에는 세균을 병원체를 죽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제 지금 그 논문이 지금 준비를 안 했는데 다른 가능성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산소 소모의 의미는 무엇인가? 왜 산소 소모를 하는 것인가? 그래서 슈퍼 옥사이드를 만들어 가지고 왜 산화적 스트레스 자꾸 있잖아요. 조직을 힘들게 하고 이렇게 발생시키는 것인가? 이런 것이 바로 가리프의 문제의 웨스테리의 핵심입니다. 요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이 레스피라토리 버스트 현상을 통해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주변 조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놈들은 되게 빠릅니다. 아주 빠르고 아주 성미가 급한 놈들이에요. 빨리 소모되기도 하고 빨리 생성되기도 하고 빠르다. 얘들이 온몸을 막 이렇게 혈관을 타고 막 돌아다니면서 뿌리고 다니고 슈퍼 옥사이드를 뿌리고 다니고 조직에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가리코는 왜 존재하고 있으며 이 산소가 소모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